정산 범위 이상의 적혈구가 소변에 섞여 나오는 증상인 혈뇨. 만약 60대 이상 남성이 지속적으로 혈뇨를 본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광암은 국내 10대 암 중에 하나로 비뇨기계에서는 가장 흔한 암인데요. 배뇨 시 통증을 시작으로 평소보다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지거나 절박뇨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특히 방광암은 흡연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종양이 전이된 후엔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장년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방광암에 대한 궁금증,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택준 교수와 함께 풀어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택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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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택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가 방광암이에요, 교수님. 네. 근데 이 방광암이 단순히 방광에 생기는 암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방광암 하면은 정확히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방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골반 내에 위치한 장기로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방광의 소변과 접촉해 있는 부분을 요로상피 세포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발생한 암을 요로상피 세포암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방광의 암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방광암이라고 하면 보통 요로상피 세포암을 지칭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누구나 뭐 남녀노소 방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남성에게서 방광암이 더 잘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방광암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4배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방광암의 주 원인이 이제 흡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흡연을 많이 하는 남성에서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흡연 때문에 폐암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흡연이랑 방광암이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발암 물질이 생기잖아요. 네. 그 발암 물질이 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소변과 맞닿아 있는 이제 방광이나 요관, 요도 이런 쪽에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담배는 정말 방광암에도 이렇게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방광암의 원인 중에 특정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네. 염료라든지 페인트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각종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방광암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인트라든가 염료, 그다음에 고무, 직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화학 물질이 노출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방광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 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은 방광염 때문에 오.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남성분들도 뭐 방광염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전립선이 있으니까 전립선염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여나 이런 염증이 계속 좀 뭐라고 할까요?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혹시 암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가요? 과연. 네. 방광염하고 전립선염이 있다고 바로 뭐 암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제 만성 요로 감염으로 장기간 이제 감염이 계속 지속되거나 예를 들어 이제 도뇨관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변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장기간 이제 수년간 유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광에 결석이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 이제 방광이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암으로 변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방광암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제가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아랫배가 뭔가 이렇게 싹 그 약간 불편한 좀 느낌이 드는 다녀오세요, 지금. 방송 끝나고 가야겠어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방광암 하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방광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유관적 혈뇨입니다. 그래서 뭐 혈뇨라는 건 이제 소변에서 피가 나는 거죠. 소변에서 피가 보이거나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 쪽 혈뇨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도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네. 네.
혈뇨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혈뇨라는 게 한 번만 검출이 돼도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또 나오다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방광암은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어? 간헐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뇨가 뭐 심하고 지속된다고 방광암이 더 심하고 또 혈뇨가 중간에 멈췄다고 방광암이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혈뇨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네.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혹시 방광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야, 저는 사실 되게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혈뇨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보통 방광암 진단 받은 분들은 이제 혈뇨 때문에 병원 오셨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피가 난다는 이유로 혈뇨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예, 간혹 그렇게 돼서 이제 방광암을 진단하게 되는데 간혹 염증 증상 때문에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인 줄 알고 오랫동안 다른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다가 저 치료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광암 검사를 해보면 간혹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CT나 초음파에서 방광의 종양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현미경적 혈뇨가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어디에서 혈뇨가 발견됐다고요? 네, 소변. 소변 검사에서. 네, 소변 다시 한번 네. 체크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소변 체크.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혈뇨는 없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내 오줌 색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렇게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어떤가요? 그 현미경적 그 혈뇨가 나오더라도 네. 방광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유관적 혈뇨보다는 그 발생률이 낮긴 하지만 현미경적 혈뇨가 있더라도 혹시 방광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가 있다 하더라도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원 씨가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한번 소변 검사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소변 검사 외에 방광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방광 내시경입니다. 예, 내시경을 이제 요도 부위에 삽입을 해서 방광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방광암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 방광암의 침투 정도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위내시경은 제가 할 만하던데 네. 방광내시경은 요도로 삽입하면 요도가 이게 좁을 텐데 네. 저는 약간 그 콧구멍으로 약간 사과 넣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수면인가요, 이것도? 수면으로 잘 하진 않고요. 네. 옛날에는 방광 내시경이 경성 내시경이라 해서 굉장히 딱딱한 네. 완전 속된 말로 쇠꼬챙이 같은 어머, 예. 와. 그걸로 요도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벌써 특히 아파요. 여자분은 좀 그래도 요도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성기가 있으니까 요도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네. 이제 연성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성 내시경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내시경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덜한 편이고 그리고 방광을 좀 더 면밀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때 이렇게 누워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받는 거예요? 예, 앉는 것도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완전 눕지는 않고요. 네. 예,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여자분들 왜 그 산부인과 내진 받듯이 네. 다리를 벌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방광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또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방광암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치료가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제거하는 거고 방광을 제거하고 나서 그 제거된 종양을 요도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빼낸 종양은 당연히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치료가 표준 치료이고요. 빼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이제 조직 검사 상에서
방광암이 방광의 점막층까지 침투됐는지 근육층까지 침투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근육층에 침범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치료 방법이 추가적으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암에 있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발되는지 안 되는지도 참 네. 중요하거든요. 방광암은 어떻습니까? 재발이 잘 되나요? 예, 방광암은 재발이 잘 된다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요. 네. 예. 이제 근육에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이 이제 주로 재발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하고 나서 내시경적인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에는 그 발암 물질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요로 상피 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보통 흔히들 BCG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광암 치료 가운데 까다로운 게 그래도 근육층까지 침투한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육 침범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으면 BCG 약물 치료나 이런 방광을 보존하는 선에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근육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방광을 모두 적출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근치적 방광 적출술 이전에 항암 치료를 좀 하고 수술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BCG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그 약간 불주사 있잖아요. 네. 결핵균 그 주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암 치료에 어떤 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BCG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결핵 백신입니다. BCG를 이제 주입 치료를 하는데 보통 방광 안에다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BCG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방광암이 재발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시경적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약 70%에서 방광암이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BCG 약물 주입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방광암이 근육까지 침범을 완전히 했을 때는 방광을 적출하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종양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는 되도록 이 방광을 지키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방광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광을 보존하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광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그 비수술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치료랑 네. BCG 주입 치료가 대표적이고요. 네. 요즘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음.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무래도 교수님 방광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방광을 적출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련의 이런 치료 방법들이 그 효과가 없을 때 꼭 방광을 적출해야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적출하는 게 그 보통 좀 일은 아니거든요. 두렵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방광의 근육에 침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BCG나 그런 내시경적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 재발이 되면 네.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는 방광 적출 수술을 하는 게 표준 치료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신약들도 개발되고 있고 음.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좋은 방광을 보존하는 선에서 치료가 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치료를 위해서 방광 적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로는 방광이 없으니까 뭐 방광암 재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암이잖아요. 네. 결국 암이기 때문에 재발은 할 수 있고 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네. 네. 지속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방광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다 적출된 방광을 또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암세포가 어떤 성질인지 또 질이 나쁘진 않은지 아하. 아니면은 이 암의 병기가 몇 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하더라도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방광 적출도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 후에 어떻게 내가 또 살아갈지가 참 막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소변 주머니를 그러면 일단은 차야 되는 거네요. 예, 그 방광을 우리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방광을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소변 주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회장 도관 조성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방광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장을 보통 회장을 사용하는데요. 회장을 한 15에서 20cm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소변이 생성돼서 내려오는 요관과 연결하고 나머지 다른 반대편 부분은 피부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아시는 왜 대장암 수술하면 장루 있죠. 변 예. 나오는 장루처럼 이건 요루입니다. 요루.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변 주머니를 붙여서 평생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요즘 의학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 요즘에는 몸 안에 인공 방광을 넣어주는 수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 수술을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인공 방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방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장 도관 조성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소장을 한 55에서 60cm 정도 잘라서 방광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듭니다. 네. 만들어서 그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과 연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피부로 내는 게 아니라 네. 요도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평소처럼 소변을 이제 요도로 배출할 수 있게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인공 방광 치료는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 그리고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상황에 따라서 인공 방광술을 못 받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이제 인공 방광술을 못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이나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공 방광술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을 잘라서 요도까지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이제 소장에 닿아 있는 이 장감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짧으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회장 도관 조성술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인공 방광 수술이라는 게 뭐 밖에서 방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는 게 아니라 소장을 방광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장이라는 게 소화기관인데 이 오줌, 소변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광의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을 하는 거고 네. 또 요의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소장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배출할 때도 이제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고요. 요의를 처음에는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타이머를 재놓고 처음에는 이제 2시간마다 이래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과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타이머 시간도 점차 늘려가고요. 나중에는 이제 혼자 스스로 알아서 소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이 배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두 소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소변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소변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요도에 카테터를 넣어서 남아있는 소변을 빼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카테터를 넣을 때 남은 소변도 배출하지만 이제 씻어주는 세척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방광을 하면은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패드나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알아두셨다가 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근데 사실 병이 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음식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방광암에 혹시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방광암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예, 없고 우리 흔히들 아는 건강한 음식, 뭐 건강한 음식, 야채나 뭐 그 과일 이런 거 충분히 섭취하시고 붉은 고기나 가공 육류는 좀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은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암의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뭐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도 자꾸 생성되고 방광도 씻어내주는, 세척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 위해서도 물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방광암의 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사실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질병의 발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로 알기는 힘들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술과 담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암에 있어서 치명적인 건 바로 이 흡연이에요. 그리고 여성 환자에 있어서도 특히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흡연이 주범이고요. 그리고 음주는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흡연을 하셨거나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방광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변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방광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방광암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이 우리 국민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50대 이상보다 20대에서 40대 사이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음주와 흡연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은 씨나 철원 씨도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네. 건강관리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랄게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택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